검찰청법을 폐지하고 그다음에 공소청이라는 걸 다시 새롭게 설립하고요. 중대범죄수사청, 국가수사위원회가 생기고 지금 최근에 계속 얘기하고 있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검찰청을 폐지한다는 그 논리 때문에 법을 개정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단순히 지금 얘기하는 이것만 개정해야 될 게 아니라 작게는 수십 개에서 수백 개까지 개정해야 될 상황이 있고 그 개정의 과정에서 법 사이의 논리적 정합성의 문제가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게 검찰 개혁을 하는 부분은 수사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형사소송법을 건드리지 않고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 여당은 다른 법률을 바꾸는 걸 우선으로 하고 가장 중요한 기본법인 형소법을 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소법은 나중에 하겠다고 하는데 결국 그렇게 했을 때는 논리적 정합성과 체계가 떨어지게 되고 아주 몇십 년간, 수십 년간 저희가 쌓아온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리가 모두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핵심은 법조문 3개, 즉 형사소송법 조문 3개만 바꾸면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검찰개혁을 충분히 이룰 수 있다는 그 전제에서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하위 규범인 다른 특별법들을 이렇게 만드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말씀드린 체계적 정합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정부 여당은 검찰의 수사권을 아예 박탈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아예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고 수사의 개념을 아예 빼내겠다는 거죠. 그래서 검찰청이라는 개념을 공소청으로 바꾸겠다는 거고 기소만 하겠다 이렇게 이제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경찰 단계에서 구속이 돼가지고 검찰로 송치한 사건들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송치해서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수사가 아닙니다. 수사가 아니죠. 구속이라고 하는 건 강제 수사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수사권이 없는 검사가 구속을 하고 있다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위법 구속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구속기간의 문제 같은 것들로 같이 발생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검사가 증거를 수집하는 행위 자체에 대한 개념인 수사의 개념을 부정함으로써 공소만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서는 검사가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할 수가 없게 되고 또 기소만을 위한 구속도 허용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법체계적인 상당한 무리가 발생하게 되고요. 형소법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또한 절차적 일관성이 또 약화되게 됩니다. 형사 절차의 특성은 사건의 성질과 중대성에 따라서 동일한 절차 원리가 적용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수사 이거와 관련돼서도 수사기관끼리의 문제점이 발생하는 이유는 각 법의 죄명별로 섹션을 나누기 때문입니다. 어떤 죄명은 어디가 한다 이런 식으로 나누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서 중대범죄에 해당되는 내용의 카테고리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대범죄라는 게 형사소송은 실체 형성행위에 해당되는 사건이 계속 변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처음에는 절도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확인해 보니 강도가 되기도 하고 강도가 됐다가 마지막에 판결을 해보면 공갈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실체 부분은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애초에 처음에 수사를 개시할 때 죄명을 가지고 섹션을 나누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수사기관이 중복하게 될 우려가 많이 발생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국가수사위를 만들어서 또다시 그거에 대한 판단을 한다 그러면 그 판단 시점을 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또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세 번째 문제는 헌법상 적법 절차의 원칙을 훼손할 위험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권한의 주체와 독립성, 권리 보장의 절차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측면, 그 다음에 소송 절차가 굉장히 지연될 수 있다. 수사 절차가 지연된다는 것은 피의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굉장히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개혁의 방향이 어떠하든 간에 형사소송법이라고 하는 기본적 원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고, 필요한 경우에 형사소송법 자체를 개정하고 기본법 우위의 체계적 정합성을 확보하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형소법인 기본법을 바꾸고 다른 것들을 바꿔야 된다. 집을 수선하려면 기둥과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먼저 수리하고 나머지 창문이나 인테리어를 바꿔야지, 지금은 인테리어를 지금 먼저 바꾸고 집의 구조를 바꾸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아마 정부 여당이 그러한 식으로 법을 개정해 나아가게 되면 결국 형소법의 체계와 충돌하는 문제, 그다음에 그것들을 정합적으로 만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그 수사권 조정과 관련되어서도 우리가 검찰개혁이라는 이름 하에서 수사권 조정이 성급하게 이루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발생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고요. 지금 수사가 굉장히 지연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공과 과가 정확하게 판단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대한 판단으로 나아가고 제도와 체계를 정립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이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것, 그것 자체에 대해서의 개념에 대한 설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정부 여당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검찰은 아예 수사를 할 수 없어. 이거를 수사와 기소의 분리의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형사법상의 원리에 맞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인 수사의 개시를 검찰이 하지 못하도록 하고 기소에 중점을 두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저는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검찰이 기소를 하기 위해서는 증거를 수집하는 활동을 허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적절한 기소를 할 수 있고 공소를 유지할 수 있고요. 형사소송법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진실주의를 추구하는 이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이 있으면 그 불법을 실제로 찾아서 그거에 대한 정당한 처벌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시스템을 설계할 때에 실체진실주의를 발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되고, 현재 정부 여당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상당히 많은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 여당의 이 검찰개혁의 동기의 문제점은 검찰권이 남용된 특정 정치적 사안들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형사법 시스템을 설계하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국민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지금 현재 수사사법 시스템이 현재 국민들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고 그것들에 대한 문제점과 잘된 점들을 분석해서 그에 따라서 법을 설계해야 되는데, 특정 정치인들에 대한 것으로 하다 보니까 수사가 지연되는 게 문제인데 수사가 경합되는 게 문제인 것이냐, 국가수사위원회를 만들고 그걸 통해서 또 새로운 예산을 들이고 이런들에 대한 법률적 체계가 맞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국민을 위한 진정한 검찰개혁은 무엇일까요? 라는 제 생각은 경찰과 검찰이 상호 견제를 통해서 통제할 수 있어야 되고요. 경찰의 잘못을 검사가 시정할 수 있어야 되고 검사의 잘못을 경찰이 시정할 수 있는 체계적 구조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소권을 가진 검사의 수사권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직접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면 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수사하는 것을 전면 폐지하고, 두 번째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 동일성 범위 내에서 제한적인 보완 수사를 허용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완 수사를 허용함으로써 적절한 기소와 적절한 공소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주안점을 둬야 됩니다. 세 번째는 경찰 수사에 대한 적법 절차의 준수 감시와 인권보호 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해야 합니다. 지금 검찰의 기능을 너무 수사에 중점을 두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검찰에 대한 지나친 터부시한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기능을 바꾸고 검찰이 인권보호 기능과 적법 절차를 통제하는 기능으로 중점을 바꾸게 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검사의 많은 부작용들은 제거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강화하는 이 세 가지 측면만 형사소송법에서 개정을 하면 다른 법률과의 모순과 충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예산 낭비도 없다는 거죠. 지금 중수청이라든지 국가수사위원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지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경찰의 1년 예산이 13조 5천씩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중수청의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지, 또 새로운 조직으로 만들어진 국가수사위원회 조직에서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인력이 투입될지 아직 전혀 예측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수사권 조정 이후에 한계가 발생했던 점을 먼저 저희가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기본권 침해와 방어권 침해가 없도록 그 한계를 극복하는 노력을 하고 연구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발제의 주된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수사와 기소의 실질적 분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 수사의 개념 자체는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하기 위한 증거 수집을 하는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이런 거죠. 경찰에서 수사를 해왔는데 부족해요. 그래서 이걸 기소하기 부족해. 그러면 검사가 추가적으로 보완할 만한 내용들을 찾아내거나 뭐 그거에 따른 증거를 수집해가지고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허용해 줘야지. 그렇지 않게 되면 법리적으로 맞지 않은 내용이라든지 증거가 부족함에도 부실한 기소를 하게 됩니다. 부실한 기소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 고통받는 피의자나 이런 사람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상당한 기간 동안 1심, 2심, 3심의 재판을 받는 것 자체가 얼마나 문제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기본적으로 기소하지 않을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검사는 누구 나쁜 사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무조건 기소한다는 생각만 하지만 검찰 단계에서 필터링 되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올라왔는데 그 기소 의견이 법리적으로 맞지 않거나 또는 증거가 지나치게 부족하거나 이렇게 되었을 때 그거를 통제하는 기능도 충분히 지금 수행하고 있다는 점. 다만 그 기능을 어떻게 더 강화하고 체계적으로 만드느냐에 저희가 중점을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검찰의 인권 통제 기능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인권 보호와 절차 통제 기능에 중점을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검사는 경찰이 불법한 체포를 하거나 또는 부당한 체포 구속 또는 부당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거나 수사권 남용을 하고 있을 때 적절히 개입해서 지휘하고 제한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경찰에서 부당한 수사를 받는 걸 경찰한테 얘기하는 것은 거의 시정되지 않습니다. 지금 경찰청 내에서도 자신들 내 자체에서도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런 내부적인 시스템을 가지고는 통제가 되지 못하고 경찰에 저도 수사심의위원회를 해봤지만 수사심의위원회에 가보면 매우 형식적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위원회의 형식을 가지고는 적법한 절차를 통제하고 경찰의 수사권을 남용하는 것을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방향의 주요 내용,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자. 대신 보안 수사권만을 부여하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대신 그 보안 수사도 제한된 보안 수사를 허용해서 동일성을 유지하고 기간이나 횟수를 어느 정도 제한한다면 충분히 보안 수사로 우려되는 점들도 모두 제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의 일환으로 검사가 보안 수사를 하면서 지나친 강제 수사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강제 수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는 경찰의 보안 수사 요구의 방식으로 경찰과 협의해서 강제 수사를 가능하도록 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검찰에 대한 수사권 남용에 대한 우려는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현재 경찰 통제 기능이 매우 약화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검찰에서 경찰에 대한 수사에 대한 통제 부분, 그러니까 즉 이 형식적 시정 요구권이 아니라 잘못하고 있을 때 송치를 명령하고 수사를 중지하게 만드는 수사 중지 명령권, 재수사를 명령하는 재수사 명령권 등을 통해서 경찰 통제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위와 같은 것들을 담았고요. 제가 8페이지에서 법조문 3가지를 개정안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기초로 해서 법안을 만들어 준다면 충분히 검찰개혁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천하람 의원님이나 이준석 당대표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봐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하나씩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196조의 검사의 보안수사입니다. 제가 각조 2에 보면은 기존의 검사의 수사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기존의 검사와 관련된 형소법 수사는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 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기초로 해서 한동훈 당시 전 법무부 장관 시절에 수사를 확대하는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인정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 항에서 몇 가지의 경우에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두는 방식으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196조를 제가 다음과 같이 개정안에 대해서 내용을 마련해 봤습니다. 검사는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없다. 이것을 명시적으로 여기에 씀으로써 굳이 검찰청법을 통해서 해결하는 부분이 아니라 형소법의 기본 원리로서 검사는 직접 수사를 제한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만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사건에 관해서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보완 수사를 통해서 공소를 제기하는 데에 증거를 수집하도록 해서 진정한 수사와 기소 분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보완 수사를 할 경우에도 그 사유와 범위를 서면으로 기재해서 피의자와 변호인, 피해자에게 즉시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그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관련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완 수사는 1회에 하나고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써놨는데 이것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 가지 입법적인 논의를 통해서 보완 수사를 어느 정도로 제한할지는 논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보완 수사를 어느 정도 제한할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형소법에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항에서는 보완 수사는 강제 수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원칙을 제시하고 다만 검사가 강제 수사가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 수사를 요구하고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이를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정부 여당이 걱정하는 또는 검찰권의 남용을 지나치게 우려하시는 분들의 불식을 해소하는 조항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97조의 3, 이것은 시정조치 요구 등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경찰의 수사권을 통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수사 과정의 법령 위반, 인권침해, 현장 수사권 남용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 인식하게 된 경우 또는 구제 신청을 받게 된 경우에 사건 기록의 송부를 즉시 요구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가지고 있는 사건 기록을 즉시 가져오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실무에서도 수사가 엉터리로 진행되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수사가 지나치게 과잉돼서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경찰이 어떤 경우에는 너무 무리하다시피 수사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또 수사를 또 너무 안 하고 연락도 안 하고 도대체 수사가 진행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맨날 나중에 연락을 해라 이런 얘기만 듣는 경우도 많이 있단 말이죠. 이런 경우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방안의 내용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사건 기록의 등본을 송부하도록 하고 모든 수사기관의 잘못은 어디에 들어있냐면 기록에 들어있습니다. 실제로 수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기록을 받아보면 금방 알게 되고요. 누구를 조사해서 무엇을 수사했는지 전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송부하도록 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경찰에 대한 통제는 상당히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해당의 중지, 시정, 보완을 직접 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서면으로 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이행되지 아니하게 되면 사건의 전부 일부를 이때는 송치하도록 명하는 겁니다. 송부와 송치는 다릅니다. 송부는 기록을 보내라는 것이고 송치는 이제 사건 자체를 넘기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경찰은 권한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7항에서는 재수사를 명하는 재수사 명령권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8항에서는 종전과 같은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내용, 이런 내용들을 집어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조항 198조의 3을 신설합니다. 이것은 검사의 기능이 인권보호와 수사 절차 감독 기능에 중점이 있다는 걸 강조하는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리를 강조하는 겁니다. 수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지나치게 잘못 인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가 누군가를 괴롭히고 아프게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수사라고 하는 것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충분히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헌법과 형소법에 의해서 적법 절차의 원리와
기본권 보장을 위한 여러 가지 권리들을 보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수사를 통해서 실체 진실을 발견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검사의 기능을 너무 수사에만 중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검찰은 누군가를 괴롭히고 무언가 이거에 대한 그 이미지로부터 이제 탈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를 위해서는 그 기능의 중점이 이제 수사가 아닌 인권보호 기능, 이미 196조에서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원칙적인 수사권을 배제했기 때문에 검찰의 기능이 인권보호와 수사 절차의 감독 기능에 주된 기능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항에서 적법 절차와 인권보호의 원칙에 준수 및 심사 감독할 의무가 있다. 2항에서는 수사 절차에서 위법 또는 인권침해 정황이 확인된 경우 즉시 해당 절차의 중지 또는 시정을 명하도록 하고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동일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그리고 다툼의 소지가 있거나 이렇게 되면 수사 절차 감독 심의에 해부한다라는 내용으로 수사 절차 감독 심의회라고 하는 것을 규정했습니다. 이거는 검찰청에 있는 수사심의위원회하고 다릅니다. 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검사가 수사한 거를 심의해가지고 그 수사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것이 수사심의위원회죠. 제가 얘기하는 이것은 수사심의위원회가 아니고 수사절차감독위원회입니다. 이거는 검사의 수사를 심의하라는 게 아니고 경찰의 수사가 잘못되었는지를 심의하는 기구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 기구는 검사가 제대로 통제하고 있는지를 감독하는 보조 기능을 형성할 수 있고요. 검사가 필터링하지 못한 부분을 외부 전문가인 변호사들이나 또 인권침해와 관련된 부분을 생각하는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적절성을 판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조항으로 하는 것이 예산의 문제도 없을 뿐더러 다른 법률과의 체계적인 정합성에 전혀 문제가 없고 실질적으로는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 절차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형사법이 개정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다음과 같이 발제를 해봤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